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청 정치사를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경제, 문화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명나라 청나라 정치사를 이미 녹음을 끝냈는데 어제 아, 시간이 명나라 정치사만 했는데 1시간이 넘어버려가지고 원래 오늘은 이제 청나라 정치사만 찍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제 강의를 시간이 없어서 어때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3개씩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볼 수 있으면 이제 들어보고 이제 못 들으면 못 듣는 건데 이 녹화를 한다는 게 증거로 남는다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강의를 찍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상당히 공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들어봤더니 또 다시 들으면 정말 오글거려요. 목소리부터 막 틀린 말도 많고, 심지어 지난 강의 때 베이징으로 천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영락제로 천도했다, 뭐 이상한 헛소리도 하고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명청 정치사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명청 정치사를 한꺼번에 배우고 다음 시간에 사회경제 이렇게 문화사로 명나라와 청나라를 묶은 이유는요. 물론 이 명나라와 청나라라는 이 나라는 민족은 달라요, 여러분.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이고 청나라는 어때요? 여진족, 후금이라는 그런 다른 이민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민족은 다르지만 사회나 경제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정치사는 다르지만 명나라, 청나라의 뭐 사회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한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시기를 명나라, 청나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명청시기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오늘은 정치사 배우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명나라, 청나라 사회경제 문화사를 이렇게 묶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오늘 목표 정치사 한 번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명나라 정치사까지 하고 목표를 달성 못했는데 달성하려고 명청 정치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근대 왕조예요. 지금 청나라까지 하면 여러분. 전 근대 왕조. 그리고 이제 청나라를 배운 이후부터는 근현대사로 넘어갑니다. 근현대사로. 그러니까 청나라라는 이 나라가 이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이제 존재했던 국가인데 이제 청나라라는 국가가 이제 전 근대 왕조에서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배우는 명나라 청나라는요 전 근대 왕조의 마지막 왕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청 정치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나라 배웠거든요, 여러분. 원나라는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족이 세운 국가죠. 그래서 이 몽골에서 이 명나라 다시 한족 왕조가 부활을 합니다. 다시 한족 왕조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명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명나라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민족이라고 하면은 뭐 만주족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만주족 그 이민족이 다시 지배를 하는, 여기다 지배라고 써볼까요? 지배를 하게 되는 청나라. 이렇게 이제 또 역사가 바뀌는데, 명청 정치사라고 하면 우선은 큰 흐름이 이 두 개를 먼저 짚고
가셔야 돼요. 한족 왕조인 명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청나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이 시기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 시기가 나오기는 해요. 1368년, 1644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이라는 나라는 14세기부터 어때요? 17세기경까지. 14세기부터 17세기. 청이라는 나라는 여기 보면 어때요, 여러분? 1616년 초반이죠. 17세기 초반. 겹쳐요. 이 명이라는 나라와 중간에 지금 좀 어때요?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이 이야기는 이따 명나라 멸망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청이라는 나라가 이제 17세기 초반에 세워져서 명나라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역사, 중국의 이제 중원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1912년이니까 20세기까지 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근대 왕조에서 결국에 근현대사까지 넘어가는 이 시기를 이렇게 머릿속에 우선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조선 시기죠. 조선이 어때요? 1392년에 이제 거의 14세기 말에 개창을 했으니까, 조선과 함께했던 중국에서의 역사구나. 조선 시기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는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흐름 잡기에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명청 정치사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볼 거냐, 군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볼 건데, 자, 명부터 가겠습니다. 명이라는 나라에서는 태조는 뭐예요? 태조라는 직함은 보통 어떤 인물들에게 이런 명칭을 줍니까? 나라를 처음 세운, 그렇죠? 태조 홍무제, 이 인물. 명나라 처음 세웠으니까 명이라는 나라를 제일 처음 세운 이 인물을 먼저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주원장이라고도 배웠어요. 원나라를 멸망시킬 때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땠어요? 반란이 일어났죠? 백년교도의 반란. 그때 그 주원장입니다. 그 주원장 홍무제. 이 홍무제,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영락제라는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락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는 이 두 황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청나라는 어떤 시기에 군주를 기억하셔야 되냐? 전성기 때 3명의 황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강희제, 그리고 옹정제, 그리고 걸융제. 이렇게 3명의 황제. 이 3명의 황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항상 이렇게 미리 도표를 선생님이 제시해 드리죠. 여기 도표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우선 지우고 합시다, 여러분. 좀 깔끔하게 먼저 지우고. 자, 도표를 보시면 어때요? 홍무제, 영락제 보이시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강희제, 옹정제, 걸융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황제들은 청나라를 처음 이제 세울 때 그때 공이 있었던 황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나라 멸망, 청나라 개창 이야기 할 때 이제 등장하는 왕들이고 황제들이고, 사실은 청나라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성기 때의 이 3명의 황제입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융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명나라의 2명의 황제, 그리고 청나라의 3명의 황제, 이 황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거다. 이제 먼저 이 이야기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대충 흐름이 눈에 들어오시죠? 명나라 2명의 황제, 청나라 3명의 황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명나라 홍무제부터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부터 가볼게요. 자, 명이라는 나라.
주원장이 백년교도의 난을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주원장이라는 나라, 이 왕은요, 황제는요, 대단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냐면 출신 성분 자체가 뭐 혈통 자체가 원래 뭐 좋았던 그 귀족이나 뭐 혈통 자체가 뭐 황족이나 이런 혈통이 아니고 정말 좀 약간 쉽게 말해서 거지 출신이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거지 출신으로 제일 처음 도적대에 가담을 해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이제 상관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지도자격으로 승진을 하던 인물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인물이 반원 세력들을 규합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천자가 된 인물입니다. 정말 실력으로 황제가 된 인물이죠. 결국에는 원나라 시기 때 가장 천대 받았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억압을 받았던 강남 지방의 남인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제 이 난징이라는 곳에서 명나라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 홍무제라는 인물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황제가 된 이후에도 매우 기억할 만한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아무래도 자신의 혈통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컴플렉스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되게, 신하들에게 가혹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막 히스테리를 부릴 때도 있었고 컴플렉스를 부릴 때도 있었고 홍무제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 그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말 능력자였어요. 본인 스스로가 거지 출신에서 능력으로 황제가 된 이런 능력을 보인 것도 대단하지만 황제가 된 이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제상제를 폐지해요. 제상제를 폐지했다라는 말은 본인이 제상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말 말해서 육부, 그 중앙 정치 기구의 육부를 직접 통솔하는 중앙정부기관을 자기가 직접 장악하는 본인이 모두 다 직접 처리를 했대요.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한 황제라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엄청난 일 처리를 본인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상제를 폐지를 했는데 제상제를 폐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권 강화예요. 황제권 강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능을 보실 때, 문제를 풀 때 황제권 강화라는 이런 용어가 보이면 송나라 기억하시죠? 송이라는 나라에서도 황제권 강화가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송나라 못지않게 오히려 더 황제권 강화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명나라 주원장 홍무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권 강화에 무지공을 들인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황제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제상제도 폐지해버린 그리고 실제로 숙청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대요. 정말 그 뭐 천 단위가 아니고 만 단위의 숫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숙청을 했는데 공신 집단들 있죠. 공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공을 세운 신하잖아요. 본인이 명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혼자 세운 게 아니거든요. 도와준 신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조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 공신 집단들을 우대한 조선과는 정말 다르게 명이라는 이 주원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 모두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제거했다라는 말은 본인의 세력을 능가하거나 본인의 세력에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로 센 집단들이 보여지면은 모두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황제권 강화에 집착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공신 집단 모두 다 숙청 모조리 다
제거해버린 피 보여가면서까지 주원장이 중점으로 두고자 했던 목표가 뭐였냐? 바로 황제권 강화였다라는 거. 그래서 황제권 강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3개 나옵니다. 지방제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갑제, 부역황책, 어린도책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교과서 보면서 합시다. 교과서 자료를 보면은 이것에 이제 미안합니다. 취소해 버립시다. 교과서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안 되냐?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갑제 봅시다. 이갑제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자, 이갑제는 뭐냐면, 자, 이갑제, 부역황책, 어린도책 이 3가지 제도는 말 그대로 향촌을 통제하는 지방제도예요. 향촌을 통제하는 지방제도. 그래서 이갑제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세금이나 치안이나 수리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부역황책이라는 제도는 호적제입니다. 호적제. 그리고 어린도책이라는 제도는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 토지대장. 자, 그래서 먼저 이갑제 갈 건데, 자, 보면은 홍무제가요. 미안해요, 여러분. 홍무제가 어떤 모습을 먼저 보였냐면, 자, 110호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110호 이게 안 되겠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이미 정리해 놓은 거를 보고 합시다. 왜냐면 이거를 캡처해서 제가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화질이 좀 픽셀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저렇게 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자, 110호를 1, 2로 편성을 했대요. 그게 이제 이갑제, 리갑제라고 해서 건데, 자, 여기에 이장호는 어떤 호냐? 부유한 호입니다. 부유한 호. 이 부유한 호 하나하나가 이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환제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1번 호였다. 1번 호면 1년, 올해 1년 내가 이 이장 역할을 하면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10년 후에 이장 역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그러면 나머지 100호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 100호가 자, 이렇게 지금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10개. 이 100호 중에 이제 이 10개가 이 확대한 그림인데 여기도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10개. 자, 이 10개에서 1번만 봅시다. 이 10개에서 1번, 이 10개에서 1번, 1번, 1번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각 호에 1번씩. 이 각 호에 이 갑수호라고 지칭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갑수호라는 지칭을 받는 건데 이 갑수호에서 제1호가 같이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장호에서 1번, 올해는 이장호에서 1번, 그리고 갑수호의 각각의 갑수호의 1번들이 어때요? 이들이 올해의 이장 갑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번, 2호에 2번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세금 징수나 치안 유지나 수리시설 정비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로 이갑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갑제라는 제도는 이런 지방의 향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 제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역황책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적제도예요. 호적제도. 책인데 겉에가 노란색인 황색이었대요. 그래서 황색책이다라고 해서 부역황책이고, 어린도책이라는 책은 토지대장을 어린도책이라고 한 겁니다. 자, 토지대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땅은 어떤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은 어떤 이 땅에 대한 정보, 이런 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려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보니까 물고기의 비늘 모양이다라고 해서 물고기, 미안해요. 물고기의 비늘 모양이다라고 해서 물고기 어자를 따서 어린도책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주원장, 중앙에서의 정책과 지방에서의 정책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황제권 강화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에서는 이갑제, 부역황책, 어린도책 이런 책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용어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회복시켰다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죠. 이전에 존재했던 나라가 원이잖아요. 몽골족이죠. 몽골족이 누구를 지배했어요? 한족을 지배했잖아요. 지배받은 한족들 다시 명이라는 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회복해야죠. 한족 문화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제에 다시 더 확실하게 재정비했고 유반포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라는 이야기는 뭐 부모 공경해라, 뭐 노인 공경해라 이런 것 6가지 유교에 대한 덕목을 이제 지방에 반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여러분 교과서에 이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과거제 유교 정비, 유교 반포 이런 내용들 이게 명나라 홍무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나라 홍무제 이제 주씨 황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가요, 여러분? 세 번째. 영락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락제. 왜 선생님이 세 번째라고 했느냐? 자, 명나라에서 선생님이 기억할 황제는 홍무제와 영락제 2명이라고 했는데 왜 세 번째라고 했느냐? 이 황제가 3대 왕이었거든요. 2대 황제가 아니고 3대 황제였어요. 근데 왜 3대 황제였냐? 눈치채셨죠? 맞아요. 건문제라는 2대 황제가 있었는데 조카를 몰아내고 본인이 찬탈한 황제였기 때문에 영락제 3대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해서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막 가버리는데 정난의 변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영락제가 2대 황제인 건문제를 쫓아내고 본인이 황제가 된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해요. 정난의 변. 정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배울 때 계유년에 일어난 계유정난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죠? 수양대군 세조였던 그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왕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잖아요, 여러분. 계유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계유정난이고 정난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난이라는 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 영락제라는 왕은 왕자리를 찬탈한 왕이구나. 왜 내가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기억하시라고. 베이징 천도 이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른쪽을 보면요, 여러분. 홍무제가 어디에 수도를 세웠어요? 나라를 처음 만들 때 난징이라는 곳에 수도를 잡아요. 그런데 영락제가 어디로 천도를 했어요? 베이징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요. 자, 이거 보고 갑시다. 자, 이거 교과서에 이거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부도예요. 역사부도. 이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부도에 보면은 이거에 이제 이 지도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 더 확대합시다. 이게 지금 황하강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양쯔강입니다. 이게 양쯔강이에요. 자, 양쯔강 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난징이고 이곳이 베이징이에요. 어때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지금
명나라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여기 있고 명이라는 이 지도에서 위치 베이징 이 정도입니다. 난징은 이 정도예요. 건국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제일 먼저 난징이라는 곳에 건국을 하고 여기로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어요. 3대였던 영락제가. 그러면 이 영락제는 왜 천도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락제 자신의 원래 근거지였어요. 이 영락제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순순히 황제 자리 물려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이 북경 지방이 자신의 근거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로 옮기려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쪽에 그 수도를 위쪽으로 좀 올려서 북방 지역을 방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대요. 자기 스스로가 전방에서 직접 군사력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지. 그리고 수도가 이렇게 그 남쪽에 있어 버리면 정치와 경제가 이제 일치해 버렸을 때 어때요? 경제가 아무래도 화북 지방이 예전부터 이제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너무나 정치 경제가 이쪽 화북 지방에 이렇게 몰려 버리면 화북 지방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옮기고자 했다라는 거. 자, 지도 기억하세요. 난징, 베이징, 명나라 수도 천도했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야기가. 자, 여러분. 보통은 중국의 수도를 보면 이제 베이징 보이시죠, 여러분? 베이징. 그다음에 난징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난징, 시안, 그다음에 핑야오, 베이징. 근데 시안 그리고 베이징 이거 두 개를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베이징의 위치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영락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락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예요. 정화 이야기. 이거 먼저 키포인트 잡고 3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락제 원정 떠납니다. 몽골 공격, 베트남 점령. 이 2개 먼저 기억하세요. 몽골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점령한 원정을 떠난 황제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화의 항해. 이거는 먼저 이따 하고 다른 거 먼저 가봅시다. 그 다음에 사서대전, 성리대전. 편찬 사업한 거예요. 편찬 사업. 문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영락대전, 성리대전, 사서대전 이런 편찬 사업을 통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세력까지도 이렇게 흡수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였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서대전, 영락대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서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여기 쓰진 않았지만 영락대전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자금성, 그 다음에 대운하, 만리장성 이 3가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했다. 자금성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 자랑거리죠. 관광지로서 엄청나게 유명한 정말 거대한 성인데 방 개수만 해서 무려 1000개가 넘는다는 엄청난 정말 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성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실제로 잠깐 이 영락제가 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대운하 하면 이제 수나라가 떠오를 텐데 계속해서 정비한 거죠. 그래서 대운하 계속해서 보수 작업 이때까지 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 하면 어때요? 진시황 떠오르시죠?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이 지금의 만리장성과 일치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때 만들었던 만리장성을 계속해서 보수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수 작업을 한 오늘날의 만리장성과 거의 흡사한 만리장성이 바로 이때
이때까지 이제 토목 작업을 해서 이랬다더라.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영락제, 베이징 천도, 원정했다, 사서대전 편찬했다, 성리대전, 영락대전, 그 다음에 토목사업, 이런 거 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정화의 항해 이야기 지금 하겠습니다. 정화의 항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수능에 이거 나오니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서 지도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이런 항해 작업 보이시죠? 영락제는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로 하여금 대규모의 항해 사업을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정화는요. 이슬람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관. 자, 환관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환관이라는 용어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이 정화도 환관 출신이었다라는 것. 무려 7회에 달하는 26년 동안 7번이나 파견됐다라고 합니다. 파견 작업을 이제 항해를 펼친 인물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 인도, 이슬람 지방까지 항해 작업을 펼쳤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요, 선생님? 왜 중요한가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뭐였냐? 영락제 자신의 위신 때문이에요. 권위 떨치려고. 위신 때문에. 자랑하려고. 황제의 권위. 동남아시아 여러 주변에 명이라는 자신의 황제의 권위를 떨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남해 원정을 시작했는데 그럼 결과가 뭐냐? 결과 이거예요. 결과가 중요하겠죠? 항해 원정의 결과. 위신 떨쳤다. 그리고 화교 세력. 화교가 뭔가. 그리고 조공국을 유치했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정화 항해의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화교가 뭐예요, 여러분? 화교? 중국 본토 이외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가 보면 뭐 화교 출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뭐 화교 출신 이런 말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너희들이 유명히 잘 알고 있는 뭐 전지현도 어떻게 보면 화교 출신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이는 용어예요. 이때 처음 나온 이때 이 화교들이 동남아시아에 이제 기반을 조성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화교들이 이때부터 진출을 해서 기반을 조성을 했다라는 것 알겠죠? 그리고 이 위신 조공국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건데 30여 개가 넘는 국가에 조공국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의 위신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 원정 이후에 중국인들이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지식이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의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냐면 뭐 아까 같이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조공 확대, 화교 기원, 뭐 위신 뭐 같은 말이죠. 여기다 옆에다 써도 될 것 같고 이것이 그러면 갖는 의의는 뭐냐? 첫 번째로 지리상의 발견 이전의 가장 큰 규모의 해상활동이었다. 선생님 지리상의 발견이 뭔가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유럽사 배우면 이거 배워요. 서양인들이 이 지리상의 발견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서양 세력이 이제 동양 세력을
침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침범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이때부터 지리상의 발견 이후부터 서양이 동양을 능가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요, 동양이 훨씬 더, 중국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훨씬 더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양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동양 서양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보통 동양 서양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그냥 쓰는데, 지리상의 발견. 그러니까 쉽게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지리상의 발견하면 잘 와닿지 않을 건데, 뭐 보통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아메리카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뭐 콜럼버스, 그 다음에 뭐 마젤란, 뭐 바스코 다가마 등등등,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올 때가 지리상의 발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양에서.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훨씬 이전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은 명나라에서 이미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대단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항해술, 그 다음에 뭐 조선술이 뭐 배 만드는 기술, 그리고 나침반, 이런 것들이 이미 종합적으로 이런 기술이 갖춰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정화의 황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정화의 황해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영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미안해요. 다시. 영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구다? 바로 정화의 황해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명나라의 2명의 유명한 황제는 끝났습니다. 자, 불안합니다. 또 다시 지난번 어제 찍은 것처럼 명나라 하면 1시간 끝나버릴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한데, 자, 그러면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위기 찾아왔어요. 명나라 쇠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명나라 쇠퇴. 자, 명나라가 쇠퇴하게 된 이유를 크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래다 쓸까요? 이렇게 봅시다. 명의 쇠퇴, 그리고 멸망 이야기. 멸망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의 쇠퇴 멸망.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위기인데, 첫 번째로 환관의 득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로남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럼 환관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보통 뭐 내시 이렇게 이제 많이 기억을 이렇게 좀 와닿는 용어인데, 명나라를 배울 때 다음 시간에 사회를 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그 용어가 내각제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각제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관제도. 사실 환관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환관 이야기 먼저 할게요. 환관이라는 그 세력은 중국 역사에서 정말 아주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력이에요. 사실은 한나라, 그리고 당나라, 심지어 명나라까지 어떻게 보면 이 환관 세력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었다,
이 환관 세력이 문제가 되었다. 뭐 이런 역사 속에서 이 환관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자주 등장을 하는데, 한나라 당나라까지는 황제가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폐립이라고 하죠. 황제가 폐위되고 다시 세워지고, 여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고, 단지 황제를 옆에서 보좌해 준다는 명문하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그 세력이 환관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명나라가 되면서 이들의 세력이 더 막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더 막강해져요. 그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이 환관 세력은. 정말 막강해지는구나. 그런데 왜 더 막강해졌느냐? 사실은 이 환관 세력이요, 문제가 이미 한나라, 당나라 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명나라 초반에 이 홍무제가 환관 세력을 눌러요. 환관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게끔 이 환관 세력을 누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영락제가 어땠어요, 여러분? 아까 정난의 변 우리 이야기했죠. 정난의 변을 일으킬 때 홍무제 시기 이후부터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 환관들이 이 영락제의 즉위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 호응해줘요. 그래서 영락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락제가 미안합니다. 신기역까지 경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리가 작용을 해버렸네요. 율라동 845에 3까지 가는 경로를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어떻게 경로를 따라 계속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우회전하십시오. 뭐야. 미안해요, 여러분. 종료.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이놈 새끼들이. 자, 무슨 말이 시리가 갑자기 자동해버렸어요. 자, 정난의 변에서 영락제의 즉위를 도와주면서 환관 세력이 그때부터 환관이라는 지배 세력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관 세력 이때부터 이제 정권을 갖게 됐다. 이 정도 먼저 기억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막강해진 거죠, 이 환관 세력이. 그와 함께 동시에 기억해야 될 제도가 내각제도예요. 내각제도는 뭐냐? 영락제 자신이 즉위한 이후에 자신을 보필할 만한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각 대학사라는, 그러니까 내각 대신이에요. 내각 제도를 이제 출현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내각 제도가 엄청나게 힘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영락제 이후에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 정도 이제 이것만 기억하자.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락제가 자신이 정난의 변을 일으킨 이후에 이 영락제 이후부터 어떤 세력들이 발전을 했느냐? 내각제도가 발전을 했다.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환관 세력이 어떻게 됐다? 환관제도가 강력해졌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서기관이었던 내각과 함께 환관들이 정치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영락제 즉위를 도우면서 점점점 세력이 커졌고, 급기야 이 환관 세력이 득세하면서 명나라가 쇠퇴하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각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네요. 자, 내각 제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이제 내각 대학사라고 하는데, 이 내각 대학사 중에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내각 대학사였던 장거정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개혁을 해요. 자, 왜 개혁을 했을까?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장거정이 개혁을 합니다. 자, 장거정이 개혁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막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 선생님 이거 저희가 다 기억해야 되나요? 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자, 뭐만 기억하느냐? 이것만 기억합시다.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면 나라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거를 개혁하려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개혁가가 등장을 합니다. 송나라의 왕한석처럼 명나라도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 기강, 토지 조사. 자, 관리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해서, 관리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관리들의 기강을 잡았다. 뭐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더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 정도. 관리들의 기강을 제도도 있는데 그 제도까지 이제 내가 말을 꺼내는 그 순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서 이제 근무 평정을 이제 이 관리들의 근무 평정을 이렇게 매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이제 관리 기강을 이제 혁신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토지 조사는 뭐냐?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를 실시해요. 그러면 왜 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북로남해 때문에. 북로남해 이야기 아까 안 해버렸네. 자, 여러분. 북로는 뭐냐? 북쪽에서의 몽골족. 그리고 남쪽에서의 외구 세력.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명나라를 위기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침탈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이갑제도 붕괴합니다. 이갑제가 아까 배웠죠, 여러분. 이갑제. 그죠? 명나라의 홍무제가 만든 중지방제도 이갑제. 갑수호, 이장호 해가지고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 시설 담당했단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이갑제가 붕괴가 되니까 이 명나라의 재정을 다시 한번 쇄신할 필요가 있겠죠. 뭔가 그 해결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일조편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일조편법이라는 제도는 조세제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경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조편법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도 이제 한 거죠. 토지조사. 전국의 토지를 측량을 한 거죠. 기초 작업으로. 알겠죠, 여러분? 자, 갑시다. 다시 갑시다. 자, 명나라는 2명의 황제 기억하면 된다. 홍무제, 영락제 2명의 황제 기억하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다. 이게 무슨 위기냐? 밖으로는 북로남해. 북쪽에서 몽골족, 남쪽에서 왜구. 얘네들이 자꾸 침탈을 오는 거야. 겉 밖에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환관 세력이 득세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환관의 득세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조세 징수를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힌 거지.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갑제가 무너져요. 이갑제가 붕괴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장거정이라는 내각대학사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이겁니다. 관리 기강. 환관 이놈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관리들의 평정을 매겨서 기강 잡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조사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실시해서
다시 한번 과세 제도를 자리 잡게 되는 거죠. 1조 편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때가 이제 신종 때라는 이제 황제 때인데 이 신종이 다시 한번 친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다시 왕이 되면서 이 개혁을 이제 다 엎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 이거는 이제 멸망에 가까운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위기냐? 바로 세금 문제, 기근, 임진왜란, 지원, 뭐 등등등. 자, 임진왜란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592년에 일어난 난이죠. 왜구가 쳐들어왔죠. 우리나라 조선에서 명나라에게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자 중국이 도와줍니다.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땡큐죠. 그런데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된 겁니다. 재정 위기. 그리고 하필 그때 기근이 찾아와요. 자, 임진왜란 지원으로 인하여 세금 문제, 뭐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난이 바로 이자성의 난이에요. 이자성의 난. 자, 이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키면서 너무나도 쉽게 베이징이 무너져요. 베이징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베이징이 함락을 당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명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살고 있어요. 위기 속에 있어요. 이 명나라가 이렇게 위기 속에 살고 있는 동안 명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조선도 임진왜란 같은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 명나라 위에 존재했던 여진족이라는 이 민족은 이 시기 동안에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쑥쑥쑥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후금이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지도 볼까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북방 세력을 이 북방 세력을 막아야겠지. 그래서 북방을 하기 위해서 주요 군사 세력이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은 어때요? 비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후방 세력이에요. 후방 세력. 예비군이라 다름없죠. 근데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임진왜란 지원해줘. 때마침 기근. 명나라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자 누가 들고 일어나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베이징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함락돼요. 왜? 주요 세력들 다 북방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자성 세력이 너무나 쉽게 베이징을 함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베이징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1644년 이렇게 허무하게 명나라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자성이요, 나라도 선포해요. 뭐 대순이라고 하면서 나라도 이제 국교를 선포를 하는데 이제 이때 누둥 청나라가 베이징으로 들어옵니다. 1644년에. 그런데 들어올 때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명분 없이 쳐들어오면 안 되겠죠. 어떤 명분으로 쳐들어왔느냐? 바로 무너진 명나라를 도와주겠다. 무너진 명나라를 도와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자성으로부터 명나라를 돕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이 청나라가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진 것이 아니고
도와준 한족들이 있었어요. 한족 장수들이 있었어요. 한족 장수들이 이제 도와준 거죠. 도움으로 이 청나라 세력이 한나라 장수와 도와서 이 이자성을 격퇴하고 베이징을 접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때가 1644년. 그래서 이자성의 난으로 1644년에 명이 멸망한 연도이기도 하지만 청이 베이징에 입성한 연도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한족 장수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이때 도움을 준 한족 장수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미안해요. 오골개 쓸 뻔합니다. 미안합니다. 오골개는 웬 오골개냐. 정말 선생님이 정신이 없습니다. 오삼계라는 한족 장수가 있었어요. 오삼계. 그리고 이제 또 3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오삼계뿐만 아니라 뭐 누구였더라? 뭐 경정충, 뭐 상지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한족 장수 3명이 청을 도와서 청나라가 쉽게 베이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청이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한족 장수들 도와줬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대가로 지방의 일종의 제후처럼 번왕이라는 존재로 그러니까 번이라는 지방을 둔 건데 번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3명이죠. 그래서 이거를 3명이라고 해서 3번이라고 해요. 3번 세력. 각각 5, 3개 등등의 이 3명의 번왕들이 한족 장수들이 이제 이 지역을 각각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들에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이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청나라 역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한족 장수들, 이 번왕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번왕의 세력이 3번의 세력이 진압당하는 역사를 보여요. 이건 이따 청나라 역사할 때 제가 설명할게요. 자, 다시 번왕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정구역이에요. 지금의 행정구역. 지금의 행정구역과 그때의 행정구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 3번이 그럼 선생님 어디 청나라가 이 한족 장수들에게 3번을 줬다는데 어디예요? 여기예요. 첫 번째로 5삼계에게는 운남성을 줍니다. 운남성 보이시죠? 여기 운남성 보이시죠? 그리고 경정충이라는 사람에게는 광동성, 여기 아래 보이시죠? 광동성. 그리고 상지신에게는 복건성. 여기 보이시죠? 복건성? 보이시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3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3개를 각각 3번이라고 해서 한족 장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여주려고 제가 이 지도를 이제 제공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베이징에 입성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명청 정치사를 1시간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다시 찍었는데 내가 그 고생을 해서 다시 찍었는데 선생님이 능력 부족입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명나라 정치사는 여기까지 하고 청나라 정치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